태평양 전쟁 초반에 벌어지는 1942년 6월의 미드웨이 해전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양측의 상황은 5월 하순부터 매우 바쁘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 그동안 다루었던 미국과 일본 양함대 움직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호해 해전을 마치고 남태평양의 미 항모 3척에 진주만 귀향 명령이 내려진 것이 5월 16일. 이 사이 일본은 사이판에 육해군 지상병력으로 이루어진 미드웨이 상륙 부대를 집결시키고 있었고, 약 열흘간의 항해를 거쳐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진주만에 도착한 것이 5월 26일 정오경. 현재 쓰여지고 있는 시간대와 날짜 변경선을 이용해보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진주만에 입항한 시간이 바로 일본 제1항공함대 항모 4척이 하시라지마를 출항한 지 약 3시간 후입니다. 그리고 일본 항모 출항 하루 전에 사이판에서 상륙부대 선발대가 미드웨이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7일 손상을 입은 요크타운이 진주만에 입항했고, 점령 부대의 호위함대 나머지가 출항했습니다. 진주만에서 미드웨이까지 직선거리가 약 2000km 정도이고, 하시라지마에서 미드웨이까지 직선거리는 5000km가 조금 못 되는 것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출항한 미 항모 전단이 미드웨이 근해에 먼저 도달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 중에 항공모함 부대가 출항한 날인 5월 27일은 당시 일본 해군의 해군 기념일이라는 날이었는데, 이날은 1905년에 스시마 해전이 벌어진 날이었고 이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1942년의 해군 기념일 포스터라고 하는데요. 아래에는 빛나는 해군 기념일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걸 좀 더 확대해보면 제국 해군 일과라고 맨 위에 있고,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을 써놓았는데 월화수목 금토일이 아니라 이걸 조금 바꿔서 월화수목금금입니다. 그리고 이 일과표에 따르면 매일 훈련을 하고 마지막 날은 맹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쉬지 않고 계속 훈련한다는 걸 강조한 것인데요. 일본이 국력에서 미국에 뒤지다 보니 이걸 맹훈련으로 극복한다는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효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해군 기념일 포스터에 써놓은 걸 보면 문제점은 인식 못하고 아주 자랑스러운 전통이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입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1905년 5월 27일에 소위 후보생으로 스시마 해전에 참가했다가 왼손 검지와 중지를 잃었는데요. 1934년에 뉴욕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손가락이 없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1942년 5월 27일 해군 기념일에 일본의 어느 신문에서는 야마모토 장관이 스시마 해전에서 손가락 3개를 잃지 않고 2개만 잃어서 해군에 남고 일본 해군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이 일본의 행운이었다는 기사를 내기도 해서 당시 일본에 퍼져있던 낙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1항공함대가 출항하자마자 무언가 안 좋은 예감을 주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후치다 미츠오 중자는 지금 여기 보이는 항모 아카기의 당시 비행대장이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에서도 공격항공대 지휘관을 맡았고, 이후 태평양 전쟁 초반 전역에서 큰 활약을 했고 조종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출항 전부터 복통을 호소한 후치다는 5월 27일 밤에 복통이 훨씬 더 심해졌는데 아카기의 군의관이 진단해본 결과 충수염임이 밝혀졌고 즉각 수술이 권고되었습니다.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 미드웨이에서의 전투를 놓치게 되는 것이어서 후치다는 응급치료만 하고 수술을 뒤로 미룰 수 없겠느냐고 물었지만 충수염을 계속 놔두면 복막염까지 진행될 수 있어서 군의관은 후치다의 부탁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때 나구모 주이치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과 구사카 류노스케 제1항공함대 참모장도 후치다가 바로 수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국 후치다 중자는 수술을 받고 미드웨이 전투를 치를 수 없게 되었고, 일본 해군을 그야말로 대표하는 조종사는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로서는 출항 후 첫 번째로 맞이한 좋지 못한 징조였습니다. 제1항공함대, 즉 제1기동부대는 27일과 28일에 걸쳐 동경 140도 선상까지 전진했고, 5월 28일은 당시 해역에 계속 비가 내리고 시계가 좋지 않아 보급을 맡은 선단이 무선 침묵을 깨고 위치를 묻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급은 무사히 이루어졌고 제1기동부대는 28일 밤 9시 북동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사이판 등에서 출발한 미드웨이 상륙 병력을 태운 선단부대와 지원부대도 미군 잠수함을 피하기 위한 항로 변경 등을 거쳐 동쪽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일본군은 항상 도쿄 시간을 사용하니까 일본 해군에게 5월 28일 밤이 되면
하와이에서는 5월 28일이 막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28일 아침 요크타운이 드라이독에 들어갔고 28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미드웨이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엔터프라이즈와 호넷 그리고 이후 출발하게 될 요크타운은 미군 작전상 특정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도에 보이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북위 32도, 서경 173도 지점이고 미드웨이에서 약 600km 북동쪽 위치인데 이 지점을 미군은 자신들의 바램을 넣어 행운의 지점이라는 뜻인 포인트 럭이라고 불렀습니다. 미 함대는 이곳에서 일단 집결해 다가오는 일본 항모부대를 상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먼저 도착하고 이틀 후에 출발한 요크타운이 늦게 도착할 텐데 요크타운은 엔터프라이즈, 호넷이 포인트 럭에서 너무 많이 기다리지 않게 서둘러야 했습니다. 1942년 5월 29일 요크타운이 이틀째 수리를 하고 있을 때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은 포인트 럭을 향해 항진하고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가 앞장서고 호넷이 약 2k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스프런스 제독의 태스크포스 16은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의 항모 2척 이외에도 중순양함 5척과 경순양함 1척이 태스크포스 16.21을 구성해서 따라왔고 제1 구축함 전대 구축함 4척, 제6 구축함 전대 구축함 5척이 태스크포스 16.4로 구성되었습니다. 항공모함 2척은 태스크포스 16.5로 이름 지어졌고 전체 부대를 다 합해 태스크포스 16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호넷이 5월 29일 오전 8시 45분 상공을 정찰하던 항공기들을 착함시켰는데 그중 한 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프런스 제독은 제6 구축함 전대 구축함 1척으로 4시간 동안 생존자 수색에 나섰으나 결국 구조에는 실패했습니다. 전날 진주만을 출항하자마자 엔터프라이즈에서 항공기 한 기가 착함 중 바다에 빠졌지만 역시 구축함이 구조에 나서 승무원들이 전부 살아 돌아온 일이 있었는데 5월 29일 결국 사고로 인해 실종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전설적인 파일럿을 잃은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미군도 불안한 징조를 안고 미드웨이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미군은 잠수함들을 하와이와 미드웨이 부근에 6월 2일까지 배치시켰는데 6척은 북쪽 알류잔 열도 쪽에 배치되었고 4척이 진주만 근처 그리고 3척이 미드웨이 쪽 하와이 근방 그리고 12척이 미드웨이 서쪽과 북쪽 진입 통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중순양함 2척에 태스크포스 17.2, 구축함 6척에 태스크포스 17.4, 항공모함 요크타운에 태스크포스 17.5가 출항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일본군은 미국 항공모함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진주만 정찰을 하길 원했는데요. 전부 포함시키면 스토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1기동부대는 5월 30일에도 북동쪽으로 항진을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제1기동부대 출격 전 함대 항공전 훈련을 못해서 미드웨이를 향해 항진하면서 항공대 훈련을 진행했던 모양인데요. 이때 항공모함 카가에서 함상 폭격기 한 기가 바다에 불시착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간 30일, 일본 시간 31일에는 제1항공함대가 항진하는 해역에 파도가 매우 거셌고 이날 각 함정에 연료 보급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1일 오후에는 수평폭격 훈련도 실시되었습니다. 항공모함 부대 뒤쪽에 야마토를 비롯한 일본 함대의 주력 부대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탑승하고 있던 당시 미와 요시타케 연합함대 작전참모는 전 함대가 승리를 의심치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하지만 하와이의 미군 통신 빈도가 매우 많아졌고 긴급으로 보이는 메시지도 많이 포착돼서 미군이 혹시 일본군의 작전을 알아챈 것이 아닌가 의심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계속 항진할 뿐이라고 자신의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연합함대 참모장 우가키 마토메도 늘어나는 미군 통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나 비록 발각되었어도 미 함대와는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현재 계획을 수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본 해군은 아직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1일 일본 함대에 또 하나 불길한 일이 일어났는데 진주만 기습 작전 계획에 깊이 참여한 제1항공함대 항공 갑참모 겐다 미노루가 패련 판정을 받고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이후 겐다 미노루는 아카기 함교에서 멀어져 자신을 찾아오는 동료 장교들에게서
중요한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전달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겐다미노루는 진주만 기습부터 1942년 6월 초 현재까지 나구모 제독의 오른팔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항공참모였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해전을 앞두고 나구모는 베테랑 조종사와 베테랑 참모 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6월 1일경 이 정도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태평양에서 일본 함대로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호주 라디오 뉴스를 야마토 함상에서 청취했는데 일본의 2인승 잠수정 가표적이 시드니항을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가표적의 시드니 공격에 대해 자세하게 만든 영상 시리즈가 있는데 이 영상 뒷부분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과 3일에도 일본 제1항공함대는 북동쪽으로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2일과 3일에는 항로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 이때쯤 미드웨이 근해에 일본 잠수함들이 진출해서 미함대에 대한 경계를 실시하고 정보를 항모부대와 야마모토 장관에게 전했어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잠수함들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에 몰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 일본 2호 제168 잠수함이 미드웨이 근해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타전하는데 미군 정찰기가 미드웨이 섬 남서쪽 약 1000km 지점까지 정찰을 수행하고 있으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수의 정찰기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미드웨이 섬에서 다수의 건설용 크레인을 목격했다고도 전해왔습니다. 2호 제168 잠수함의 이 정보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잠수함이 전한 그나마 쓸만한 유일한 정보였습니다. 일본 항모부대는 6월 3일까지 북동쪽으로 항진하고 다음날부터는 미드웨이로 향하게 되는데요. 방금 소개했던 미와 참모와 우가키 참모장이 미군 통신을 통해 짐작했던 정보들은 기함 야마토보다 통신 장비가 뒤지는 항모부대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던 정보였고 미군이 무언가 눈치를 챈 것 같다는 정보는 야마토에서 항모부대로 쉽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 항모부대는 방향을 틀어 미드웨이 초계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부터 서로 컨택이 이루어지고 액션이 시작될 텐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미드웨이 해전 관련 사실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잘 알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 입체적으로 전해드리려고 이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래의 의도에 맞게 충실하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